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얇은 거적 틈새로 파고들어 여진의 언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으나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는데 입안 가득 쑤셔 박힌 젖은 삼배 뭉치가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비릿한 피냄새와 섞인 흙먼지가 코를 찔렀고 사지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동안 날카로운 돌부리가 등허리를 긁어대며 생사를 찢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의 후원은 평소라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산자가 들어와서는 안 될 저승의 입구처럼 음산한 기운만을 내뿜고 있었으며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그녀의 죽음을 재촉하는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가는 두 명의 사내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오직 거친 숨소리만을 내뱉으며 눈 덮인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거리며 고요한 밤에 정적을 깰 때마다 여진의 심장은 공포로 인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자루 밖으로 삐져나온 여진의 발에서 붉은 꽃신 한 짝이 힘없이 벗겨져 하얀 눈밭 뒤로 툭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 신발을 주워주지 않았고 사내들은 뒤조차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녀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것은 지난달 왕께서 친히 하사하신 귀한 비단신이었으며 여진이 생전 처음으로 받아본 지아비의 정표이자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저주스런 물건이기도 했다. 멀어져가는 꽃신을 바라보며 여진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궁녀로서 왕의 승은을 입는 것이 이토록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대죄였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소리뿐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도 전에 얼어붙어 마치 유리 조각처럼 살을 파고들었고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다시는 저 붉은 궐 담장 안으로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음을 역사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한 채 이 차가운 눈밭에서 이름 없는 원혼이 되어 떠돌게 될 것임을 직감하며 절망의 또시로 빠져들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늦가을 여진이 아직 친박 나인으로 불리던 시절의 궁궐은 겉보기에는 평온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여진은 타고난 손재주로 인해 우서른들의 총애를 받았으나 그녀는 자신의 재주를 뽐내기보다는 그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밤 중전마마의 의대 보수를 위해 늦은 시각까지 침방에 홀로 남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에 의지하여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고 정갈했다. 심지어 촛불이 일렁이며 만들어내는 그림자마저도 숨을 죽인 듯 고요했던 그 밤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며 들이닥친 찬바람과 함께 예기치 못한 인연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여진이 바늘을 놓치며 황급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화려한 골룡포 대신 수수한 평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지존인 주상 전하셨는데 잠행을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불 켜진 침방을 보고 호기심이 일어 발걸음을 멈추신 것이었다. 여진은 너무나 놀라 숨이 닿을 것만 같았고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미천한 것이 감히 용안을 베었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으나 왕은 그저 허어롭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직접 주워 건네주었다. 왕의 따스한 손길이 스칠 때 여진은 전율을 느꼈고 왕은 그녀가 수놓던 비단 천을 유심히 바라보며 달빛 아래 핀 매화가 참으로 곱구나. 내 손끝에서 피어난 꽃이
거란의 그 어떤 생화보다 향기롭다. 라는 궁녀에게는 과분하기 짝이 없는 찬사를 남겼다. 그날 이후 왕의 발길은 잦아졌고 침방의 차가운 마루 위에는 전에 없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여진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왕은 정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여진을 찾아와 소소한 담소를 나누거나 그녀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는데 여진은 왕의 깊은 눈동자 속에 숨겨진 고독과 슬픔을 읽어내며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왕은 신하들의 견제와 외척의 횡포 속에서 찾아가는 속내를 털어놓을 곳이 없었고 권력욕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여진의 모습에서 유일한 위안을 얻었던 것이다. 이 궐 안에는 나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들뿐이거늘 너의 바느질 소리만이 오직 진실되게 들리는구나. 왕이 나지막이 읊조리던 그 쓸쓸한 고백은 여진의 가슴 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고 그녀는 비로소 지존의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위태로운 곳인지를 깨닫게 되며 왕을 지키고 싶다는 신분 따위는 잊어버린 위험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궁궐의 벽에는 귀가 있고 천장에는 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여진을 향한 시선들은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변해갔고 친박 나인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상궁들은 여진을 따로 불러내어 네가 감히 전하를 홀려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분수를 알아야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라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고 밤마다 누군가 그녀의 신발에 죽은 쥐를 넣어두거나 바늘통에 독을 묻힌 바늘을 섞어 놓는 등 끔찍한 괴롭힘이 이어졌다. 여진은 공포에 떨면서도 왕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적들의 기세를 등등하게 만들 뿐이었으며 급기야 이 소문은 내명부의 수장인 중전과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걷잡을 수 없는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운명의 그날 밤 왕은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방을 찾았고 놀란 여진이 부축하려 하자 그녀를 와락 껴안으며 뜨거운 숨결을 토해내었는데 그 눈빛은 욕망보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나를 왕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허수아비일 뿐이다. 내 곁에 진정으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너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왕의 흐느낌 섞인 고백은 여진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녀는 왕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전하 소인이 그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비록 미천한 몸이나마 전하의 방패가 되어드리겠나이다. 라고 맹세하며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기를 선택했다. 그날 밤 침방의 촛불이 꺼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던 순간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어대며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취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잊은 채 위험한 사랑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승은을 입은 여진에게 내려진 것은 화려한 가마와 비단옷이 아니라 중전의 호출을 알리는 차가운 전갈이었으며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중궁전으로 향해야 했다. 중궁전의 뜰에는 이미 수많은 상궁과 나인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죄인 보듯 노려보고 있었고 높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중전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독사처럼 서늘하고 매서웠다. 여진이 뜰 아래 엎드려 절을 올리자 중전은 차가운 목소리로 천한 것이 감히 용상을 더럽히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구나. 네가 정령 살아서 이 문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라고 일갈하며 그녀의 길을 꺾어 놓으려 했다. 여진은 두려움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으나 지난밤 왕과 나누었던 맹세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소인은 그저 전하의 성은을 입었을 뿐 다른 뜻은 추호도 없사옵니다라고 간신히 대답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중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중전의 곁에 앉아있던 대비마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는데 왕통을 잇는 것은 천한 피가 섞여서는 아니 되는 법. 네가 잉태라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왕실의 수치이자 재앙이 될 것이다라며 여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했다. 대비는 곧바로 상궁들에게 눈짓을 보내어 여진을 끌어내라 명했고 건장한 상궁들이 달려들어 여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무자비한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다. 인연이 다시는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뼈를 부러뜨려라. 중전의 도끼 어린 고함 소리가 중궁전을 가득 메웠고 여진의 비명소리는 높은 담장에 가로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한 채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살점이 튀고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여진은 오직 왕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으나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혼마저 파괴하는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처소로 돌아온 여진은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며 알아누웠으나 왕은 정무의 발목이 잡혀 그녀를 찾지 못했고 그 사이 궐안에는 여진이 왕을 홀려 국정을 어지럽히는 요녀라는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내의원 의원조차 중전의 눈치를 보며 여진에게 약을 쓰기를 꺼려했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입궁 동기였던 말단 나인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두려움에 떨며 언니 차라리 궐을 나가 도망치는 게 어때?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 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여진은 고개를 저으며 내가 떠나면 전하는 더 깊은 고독 속에 갇히게 될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며 흐릿해지는 의식을 부여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가시밭길임을 알면서도 왕을 향한 연심과 충심이라는 두 가지 족쇄에 묶여 스스로를 떼차매고 있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겨우 몸을 추스른 여진은 왕의 탕약을 담당하는 수라간 나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늦은 밤 은밀히 약재실로 들어가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뒤를 밟았던 것이다. 창틈으로 엿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평소 왕의 신임을 받던 도승지가 수라간 상궁에게 정체불명의 가루약 봉지를 건네며 이것을 전하의 탕약에 조금씩 섞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기력을 쇠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여진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지 않으면 왕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에 공포를 억누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이미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또 다른 눈동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날 밤의 목격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잔인한 운명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눈 덮인 산속을 질질 끌려가던 여진은 자루 틈새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피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늦어버린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를 끌고 가던 사내들이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루를 바닥에 내팽개쳤을 때 여진은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신음했다. 여기면 되겠지. 짐승 밥이 되든 얼어 죽든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야. 사내들 중 하나가 침을 뱉으며 낄낄거렸고 다른 한 명은 삽을 꺼내어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여진의 심장을 파내는 듯 끔찍하게 들려왔다. 여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입에 물린 재갈을 뱉어내려 발버둥쳤으나 밧줄은 더욱 조여들 뿐이었고 그녀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의 불빛이 아른거리며 누군가 산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내들은 당황하여 하던 짓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과연 그 불빛은 여진에게 구원의 빛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 것인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던 횃불의 불빛은 산 아래쪽을 향해 천천히 멀어져 갔고 여진을 짓누르던 공포는 안도감보다는 더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횃불의 주인은 여진을 구하러 온 금군이 아니라
야간 순찰을 돌던 이름 모를 병졸들이었음이 분명했고 그녀를 끌고 온 사내들은 인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덤불 속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재수 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하필이면 이 시각에 순찰을 돌고 난리야. 사내 중 하나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그들은 서둘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조바심의 삽질을 멈추고 자루를 들어 올렸다. 땅을 파기에는 시간이 지체되었네. 차라리 저 아래 벼랑으로 굴려버리는 게 낫겠어. 늑대 밥이 되든 까마귀 밥이 되든 시체만 못 찾으면 그만 아니겠나. 그들의 잔인한 결정의 여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읍소하려 했으나 재갈 물린 입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 나올 뿐이었. 곧이어 여진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가 싶더니 이내 끔찍한 부유감과 함께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아래로 더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뾰족한 바위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자루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핥히고 찔러댔으며 뼈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충격이 연이어 전해지며 그녀의 의식을 앗아가려 했다. 수십 번을 구르고 부딪힌 끝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고목의 뿌리에 걸려 멈춰 섰을 때 여진은 이미 전신이 마비된 듯 감각조차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차가운 눈이 찢어진 자루 틈새로 들어와 뜨거운 피가 흐르는 상처를 덮으며 지혈을 해주었지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치유가 아니라 서서히 체온을 빼앗아 죽음으로 인도하는 냉혹한 자연의 손길이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하얀 달빛이 비치자 여진의 기억은 다시금 그 끔찍했던 궐 안의 도끼 서린 나날들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삶의 현장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승은을 입고 첩지를 받아 정식으로 종사품 수건의 품계를 제수받았으나 여진에게 주어진 거처는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구석진 정각의 낡은 방 한 칸뿐이었다. 윗전들의 눈밖에 난 그녀에게 화려한 처소나 넉넉한 살림살이가 주어질 리 만무했고 배정된 나인들조차 그녀를 상전으로 모시기는커녕 감시자로 붙여진 첩자들임을 여진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마시는 물 한 모금, 숨쉬는 공기 한 줌조차 안전하지 않았기에 여진은 매끼 수라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혹시라도 독이 섞여 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했다. 밤마다 천장에서 쥐가 달리는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 잠을 설쳤고 바람에 문풍지가 떠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칼을 갈며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려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화려한 당해 속에 감춰진 그녀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마치 시들기 직전의 꽃과도 같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적인 위협보다 정신을 파괴하는 은밀한 괴롭힘과 철저한 고립이었다. 중전은 매일 아침 문후를 핑계로 여진을 중궁전으로 불러들여 무릎을 꿇리고는 천한 것이 감히 전하의 총애를 믿고 교태를 부린다지. 네가 진정 왕실의 법도를 안다면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곤 했다. 때로는 네 건강을 생각해서 내리는 것이니 남기지 말고 마셔라 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탕약을 하사했는데 여진은 그것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불임약이거나 서서히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일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거역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마셔야 했다. 그 약을 마실 때마다 뱃속이 뒤틀리고 식은땀이 흘렀으나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답해야 했으니 그 굴욕감은 뼈에 사무쳐 밤마다 베개를 적시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여진이 목격했던 도승지의 탕약 조작 사건은 그녀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왕은 날이 갈수록 기력을 잃어갔고 총명하던 눈빛은 흐려졌으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깊은 잠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여진이 왕의 침소인 대전으로 찾아가 문안을 드리려 하면 도승지의 수하인 내관들이 길을 막아서며 전하께서 미령하시어 아무도 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지요. 라며 싸늘하게 그녀를 내쳤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탕약 냄새에서 지난밤 맡았던 그 비릿하고 역겨운 부자 가루의 향이 느껴질 때마다 여진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겹겹이 둘러싸인 감시망을 뚫고 왕에게 진실을 전할 방법은 요원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갇힌 세장에 불과하며 왕을 지키겠다는 맹세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천둥 소리와 함께 대전의 방문이 열리고 왕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고 없이 여진의 처소를 찾았다. 호위 무사들조차 물리치고 홀로 찾아온 왕의 안색은 흑빛이었고 입술은 검푸르게 변해 있어 누가 봐도 중독의 징후가 역력했다. 여진이 놀라 뛰어나가 왕을 부축하자 왕은 뜨거운 몸을 그녀에게 기대며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다. 여진아, 내 몸이 이상하구나. 마치 불덩이를 삼킨 듯 오장육부가 타들어가고 머릿속에는 안개가 낀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왕의 고통스러운 호소에 여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고 주위를 살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전하, 탕약입니다. 누군가 전하의 탕약에 독을 쓰고 있사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혼몽한 상태에서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누가 감히 왕인 나에게 독을 쓴단 말이냐. 설사 그렇다 한들 이걸 안에 내가 믿을 놈이 하나라도 남아있더냐. 왕의 자조적인 한탄은 여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왕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알면서도 이미 거미줄처럼 얽힌 권력의 사슬에 묶여 저항할 의지조차 잃어가고 있는 듯했다. 여진은 왕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로 호소했다. 소인이 증자를 찾겠습니다. 전하를 해하려는 역적들의 목을 칠 증거를 찾아내어 반드시 전하를 살리겠나이다.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본 왕은 잠시 정신이 드는 듯 몽롱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다가 품속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세자 시절부터 지니고 다니던 것이다. 만약 내게 변고가 생긴다면 이것을 가지고 북문의 수비대장을 찾아가라. 그만이 유일하게 내 명을 따를 충신이다. 그것은 왕이 여진에게 맡긴 마지막 생명줄이자 그녀를 위험천만한 폭풍의 눈 속으로 밀어넣는 열쇠이기도 했다. 다음 날부터 여진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졌고 동시에 더욱 은밀해졌다. 그녀는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실성한 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척 연기하여 감시자들의 경계심을 늦추려 애썼다. 수건 마마께서 드디어 미치신 모양이야. 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여진은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을 방패막이 삼아 밤마다 그림자처럼 거란을 누볐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도승지가 수라간 상궁에게 건네주었던 독약에 남은 분량이나 그들이 주고받은 밀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진은 자신의 처소로 배달된 찻상 위에 놓인 은수저가 검게 변색된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찻잔에서는 은은한 국화 향이 났지만 그 밑바닥에는 치명적인 비소 가루가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차를 가져온 나이는 평소 여진에게 살갑게 굴던 아이였으나 지금 그녀의 표정은 마치 가면을 쓴 듯 경직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찌 들지 않으십니까, 마마? 중전마마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귀한 차입니다. 나인의 재촉에 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 만약 이 차를 마시지 않는다면 중전의 성의를 무시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요. 마신다면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될 것이 자명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여진은 기지를 발휘하여 짐짓 손을 미끄러뜨린 척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손에 힘이 빠져 그만 귀한 것을 깨뜨렸구나.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나고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지자 하얀 바닥 타일이 순식간에 검게 그을리며 독한 연기를 피어올렸다. 나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여진은 그녀를 무섭게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다. 이 사실을 윗전께 고하면
네 목숨도 성치 않을 것이다. 당장 물러가라. 독살 시도를 모면한 여진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적들은 이제 대놓고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왕의 생명 또한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날 밤 여진은 짙은 색의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단히 묶은 뒤 품속에 왕이 준 옥패와 작은 단도 하나를 숨기고 처소를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권례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경비가 삼엄하다는 도승지의 집무실 바로 승정원이었다. 모든 음모의 시작이자 끝인 그곳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밤. 여진은 윤박지라는 심장을 부여잡고 높은 담장을 넘었다. 기와 지붕 위를 걷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잠입한 승정원 내부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나 안쪽 깊숙한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던 여진의 눈이 커졌다. 내일 조회 시간에 주상의 병세를 이유로 대리청정을 청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것은 도승지의 목소리였고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자는 놀랍게도 왕의 친족이자 병권을 쥐고 있는 훈련대장이었다. 영모였다. 단순히 왕을 독살하려는 것을 넘어 아예 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반역의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통해 방안을 살폈다. 탁자 위에는 그들이 서명한 연판장과 붉은 인장이 찍힌 밀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저것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저 종이 한 장이면 왕을 살리고 역적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던 것일까? 여진이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는 순간 낡은 마루장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방 안의 말소리가 뚝 끊기고 누구냐 하는 호통과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다. 도승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여진을 정확하게 꿰뚫었고 곧이어 잡아라 쥐새끼가 들어왔다라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여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으나 사방에서 튀어나온 호위 무사들이 그녀를 포위해 오고 있었다. 번쩍이는 칼날들이 달빛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뿜어내며 그녀의 목을 겨누었고 여진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뒷걸음질 쳤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품속의 단도 하나뿐이었으나 수십 명의 무사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왕의 얼굴만이 스쳐 지나갔다. 전하 소인이 어리석어 이를 그르쳤나이다. 여진이 눈을 질끈 감고 최후를 맞이하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낚아채며 속삭였다. 이쪽입니다. 그것은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으나 저기를 담고 있지는 않았다. 과연 이 혼란 속에서 손을 내민 자는 누구이며 여진은 이 죽음의 포위망을 뚫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둠 속에서 여진의 팔을 낚아챈 소나기의 힘은 거칠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살기보다는 다급한 구원의 신호에 가까웠다. 여진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녀를 끌어당긴 사내는 자신의 입에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은 바로 며칠 전 왕이 쥐어준 옥패의 주인인 북문 수비대장의 부관최 종사관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전하의 밀명을 받고 마마를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으니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라고 속삭이며 여진을 이끌고 승정원의 뒷담 개구멍을 향해 몸을 낮추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적이 있다. 놈들을 잡아라 라는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들이 춤을 추듯 다가왔고 쳏게 소리를 내며 날아온 화살들이 기와장에 박혀 파편을 튀기거나 귓가를 스치며 서늘한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여진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만 같았지만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치마 자락을 움켜쥐고 최종사관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다. 미로 같은 궁궐의 골목을 돌아 인적 드문 낡은 정각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최종사관이 윽하고 신음을 내뱉으며 비틀거렸는데 그의 왼쪽 어깨에는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화살 하나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여진을 정각의 기둥 뒤로 밀어넣고는 품속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곳은 예전에 쓰이다 버려진 새다방 창고입니다. 당분간은 놈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놈들을 유인할 테니 마마께서는 반드시 살아남아 전하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으나 최종사관은 비장한 미소를 지으며 왕실의 안위가 마마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외치고는 짐짓 큰 소리를 내며 반대편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곧이어 들려오는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칼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 그리고 짧은 단말마의 비명은 최종사관이 목숨을 바쳐 시간을 벌어주었음을 알리는 슬픈 신호였다. 홀로 남겨진 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꼽고 낡은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는데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은 퀴퀴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주저앉은 여진은 공포와 슬픔에 휩싸여 흐느꼈지만 곧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상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영모의 내용을, 그리고 도승지와 훈련대장이 꾸미고 있는 왕의 독살 계획을 어딘가에 남겨야만 했다. 당장 왕을 아련할 수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피로 진실을 기록하는 것뿐이었다. 여진은 입고 있던 하얀 속치마의 끝자락을 거칠게 찢어낸 뒤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고 뚝뚝 떨어지는 선혈을 먹물 삼아 찢어진 천 위에 한 글자 처절한 유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승지와 훈련대장이 영모를 꾀하고 있으며 전하의 탕약에 부자를 섞어 독살하려 함을 신첩 여진이 목격하였나이다. 붉은 피로 쓰인 글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빛났고 여진은 마지막으로 왕의 옥패에 새겨진 문양을 그려 넣어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려 했다. 혈서를 다 쓴 여진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것을 숨길 만한 안전한 장소를 물색했는데 텅 빈 창고 안에는 쥐들이 갉아먹은 낡은 가구들과 먼지 쌓인 집기들만이 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팔폭 병풍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림 속의 매화나무 가지가 찢어져 너덜거리는 낡은 물건이었다. 여진은 병풍의 뒤편 종이가 겹겹이 배접된 틈새를 조심스럽게 벌려 피 묻은 천 조각을 깊숙이 밀어넣고 다시 풀을 발라 감쪽같이 봉했다. 언젠가 이 병풍이 세상의 빛을 보는 날 억울한 진실도 함께 밝혀지리라. 그녀는 병풍을 향해 절을 올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증거를 숨기자마자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여진은 긴장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자 입궁 동기였던 나인 월아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월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수건 마마 계십니까? 접니다 월아입니다. 라고 속삭였고 여진은 안도감에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주었다. 월아야 어떻게 알고 왔느냐? 내가 이곳에 있는 걸 누가 보지는 않았느냐? 여진이 다급하게 묻자 월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진의 손을 잡았다. 궁 안에 마마를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져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도울 테니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친구의 따뜻한 손길에 여진은 잠시나마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을 쏟았으나 그 순간 월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며 잡은 손에 강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용서하세요, 마마. 놈들이 제 노모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마마를 넘기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월하의 떨리는 고백과 함께 창고 주변의 덤불 속에서 수십 명의 군사들이 튀어나와 여진을 에워쌌고 도승지가 뒷짐을 진 채 유유히 걸어 나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쥐새끼가 어디로 숨어들었나 했더니 제 발로 도간에 든 쥐가 되었구나. 내년에 그 얄팍한 의리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의 여진은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월하를 원망할 수도 없어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여진은 병사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이 꿇리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도승지를 노려보며 외쳤다.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전하를 해하려 한 대역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하지만 도승지는 코웃음을 치며 여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대역죄, 누가 누구에게 죄를 묻는단 말이냐. 역모를 꾸민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천한 무수리 출신이 감히 왕의 총애를 믿고 왕을 독살하여 정권을 잡으려 했다는 시나리오는 제법 그럴듯하지 않으냐. 도승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모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여진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네 처소에서 독약이 발견될 것이고 매수된 나인들이 네가 왕을 독살하려 했다고 증언할 것이다. 너는 꼼짝없이 왕을 시해하려 한 요부가 되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여진은 몸서리를 쳤다.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왕을 죽이려 한 대역 죄인으로 몰려 죽게 된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여진은 거칠게 반항하며 거짓이다. 전하께서 나를 믿으신다. 내 결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고 절규했으나 도승지는 그녀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명했다. 끌고 가라. 의금부로 넘기기 전에 우리 손으로 먼저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 그 녀석이 훔쳐본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숨겼는지 낱낱이 토설하게 만들 것이다. 병사들이 여진을 짐승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고 여진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병풍이 있는 창고 쪽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병풍은 어둠 속에 묻혀 놈들의 눈에 띄지 않은 듯했다. 월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여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끌려간 곳은 정식 국문장이 아닌 궁궐 구석의 은밀한 고문실이었다. 쇠사슬에 묶여 천장에 매달린 여진의 눈앞에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와 날카로운 고문 기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땀과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 도승지의 신복인 내관이 다가와 여진의 뺨을 때리며 신문을 시작했다. 내년이 승정원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어디에 발설했느냐. 그리고 훔쳐간 문서는 어디에 숨겼느냐. 여진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뱉어내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왕의 마지막 보루인 옥패의 비밀과 숨겨둔 혈서의 존재가 발각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침묵에 분노한 내관이 불에 달궈진 인두를 그녀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자 치이 가는 살타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여진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조차 재갈에 막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뭉개져 나왔다. 고통 속에 의식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여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내가 죽어야 전하가 산다.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져야 역적들이 방심하여 틈을 보일 것이다.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파멸만이 왕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있었다. 고문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여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새벽녘이 되자 도승지가 다시 나타나 혀를 차며 말했다. 독한 년 같으니라고. 하지만 네가 아무리 버텨봤자 소용없다. 이미 전하께는 네가 독약을 썼다는 증거가 보고되었다. 전하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지시어 사경을 헤매고 계시니 너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왕이 쓰러졌다는 말에 여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으나 왕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때 밖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고 도승지는 초조한 듯 시계를 확인했다. 날이 밝으면 국청이 열리고 만조백관이 모일 것이다. 그 전에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년을 죽여서 입을 막고 자결한 것으로 위장하여 시신을 내다 버려라. 그것은 즉결 처형 명령이었다. 여진은 밧줄에서 풀려나 바닥에 쓰러졌고 놈들은 그녀를 거적에 말아 자루에 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일장의 첫 장면. 그녀가 눈 덮인 산길로 끌려가게 된 전말이었다. 자루 속에 갇힌 여진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비록 육신은 이곳에서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나의 원혼은 구천을 떠돌며 반드시 저들을 저주하리라.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라도 진실이 밝혀져 전하의 곁으로 돌아가리라.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순간 그녀는 기이하게도 마음의 평온을 느끼며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였다. 차가운 벼랑 끝에 걸린 그넨달만이 홀로 깨어 이 참혹한 비극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머금은 창백한 눈동자와도 같았다. 벼랑 아래 수백 년 묵은 고목에 뒤틀린 뿌리 틈새에 처박힌 여진의 몸은 이미 생명의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으나 찢겨나간 거적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거리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전신이 부서지는 고통은 차라리 마비되어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살을 파고드는 한기만이 그녀가 아직 이승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이며 기괴한 꽃무늬를 그려내고 있었지만 여진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서려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로 인해 비로소 왕이 안전해지리라는 서글픈 안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숲속 어딘가에서 부스럭거리며 다가오던 발자국 소리. 아까 그녀가 보았던 그 희미한 횃불의 주인은 구원자가 아닌 확인사살을 위해 내려온 저승사자들이었음이 곧 밝혀졌다. 젠장 여기까지 굴러 떨어졌군. 숨이 붙어있나 확인해봐. 거친 목소리와 함께 사내들의 그림자가 여진의 위를 덮쳤고 그중 하나가 발로 여진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려 보았다. 여진은 본능적으로 신음소리를 삼키며 죽은 듯 숨을 멈추었으나 이미 흐려진 동공은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다. 사내는 혀를 차며 A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을 리가 있나. 뼈가 으스러져서 송장이나 다름없네 라고 투덜거렸고 다른 한 명은 주위를 둘러보며 그래도 확실히 해야지. 윗선에서 시체조차 남기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라며 품에서 큼지막한 돌덩이를 집어들었다. 여진은 감겨오는 눈꺼풀 너머로 자신을 향해 내리꽂히는 돌덩이의 그림자를 보았으나 피할 힘도 비명을 지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고 사내들은 이제 됐어. 짐승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라며 침을 뱉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렇게 여진은 철저하게 버려졌고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지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궁궐의 대전 다덴에서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왕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며칠간의 사경을 헤매던 왕이 기적적으로 눈을 뜬 것이었다. 물을 다오. 갈라진 목소리로 왕이 읊조리자 곁을 지키던 내관들과 의녀들이 화들짝 놀라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왕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익숙한 여진의 얼굴을 찾으려 했으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짓된 충성으로 무장한 도승지의 싸늘한 얼굴뿐이었다. 전하 정신이 드시옵니까? 종묘사직이 전하를 보호하셨나이다. 도승지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살아남은 왕에 대한 사리가 번득이고 있었다. 왕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독기운이 아직 빠지지 않은 사진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수건은 여진이는 어디 있느냐. 내 병세가 깊어질 때 내 곁을 지키던 아이가 보이지 않는구나. 왕의 질문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도승지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었다. 전하 망극하옵니다. 그 요망한 계집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마시옵소서. 그년이 바로 전하의 옥체에 독을 쓴 장본인이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왕의 눈이 커졌다. 무엇이라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여진이가 나에게 독을 썼다니 그 아이는 나를 위해 목숨도 바칠 아이건을 왕이 경노하여 소리쳤으나 도승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거짓 증거들을 내밀었다. 여기 그 계집의 처소에서 발견된 비소와 부자 가루이옵니다. 또한 그 계집이 역당들과 내통하여 전하를 시해하고 정권을 뒤엎으려 했다는 자백을 남기고 도주하다가 발각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사옵니다. 왕은 도승지가 내민 하얀 가루 봉지와 조작된 서찰들을 바라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거짓이다.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다. 내 그 아이의 눈빛을 안다. 나를 바라보던 그 진실한 눈망울이 어찌 역적의 것이란 말이냐. 왕은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베개를 집어던졌으나 곧이어 들이닥친 대비와 중전 그리고 조정 대신들이 왕을 에워싸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비는 차가운 얼굴로 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주상, 정신 차리세요. 미천한 계집 하나 때문에 옥체를 상하게 하고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실입니까? 이미 증좌가 차고 넘침에도 어찌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군왕의 본분을 망각하려 하십니까? 중전 또한 옆에서 거들며 내명부의 기강이 무너진 것은 모두 제 불찰이오나 그 아이의 죄는 씻을 수 없는 대역죄이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굳게 드시고 그 아이의 흔적을 지우셔야 합니다. 라고 종용했다. 사방이 적이었다. 왕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잔인한 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저들은 이미 완벽한 각본을 짜놓고 여진을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죄를 덮어씌운 것이었다. 지금 자신이 여진을 비호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역적을 사랑한 혼군 혼주님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왕권의 붕괴로 이어질 터였다. 여진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왕인 자신이었는데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려다가는 그녀가 지키려 했던 왕자마저 잃게 되는 지독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왕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내 이놈들, 내 눈과 귀를 가리고 기어이 죄 없는 아이를 죽였구나. 내 이 원한을 잊지 않을 것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코 너희들의 죄를 물을 날이 올 것이다. 왕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대전을 가득 메웠으나 대신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할 뿐이었다.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진실 따위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끔찍한 패배의 순간이었다. 그 시각 궐 밖의 세상은 무심하게도 밝아오고 있었다. 눈보라가 잦아든 벼랑 아래 차가운 주검이 된 여진의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어머니의 포근한 이불처럼 그녀를 덮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이었을까? 아니면 꿈속에서 남아 그리던 왕의 따뜻한 미소였을까? 여진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부릅뜬 채 자신이 혈서를 숨겨둔 병풍이 있는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그녀의 육체는 짐승의 먹이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지만 그녀의 억울한 피가 서린 그 병풍만은 살아남아 언젠가 이 끔찍한 진실을 증언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이 그녀가 가져간 유일한 희망이었다. 숲속의 까마귀들이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을 맴돌았고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다, 억울하다 라고 외치는 여진의 흐느낌처럼 들려와 지나가던 나무꾼의 발길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궁궐의 아침 조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나 용상에 앉은 왕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생기를 잃은 매탄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않았다. 도승지가 나서서 전하 역적 여진의 시신을 수습하여 부관 참시하고 그 구족을 멸하라는 어명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런 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옵니다. 라고 주청했다. 죽은 사람에게까지 칼을 꽂으려는 그들의 잔인함에 왕은 치가 떨렸으나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미 죽어 사라진 자에게 칼을 댄들 무엇하겠느냐. 그저 기록에서 지우고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이것이 과인의 마지막 자비이자 명령이다. 왕의 말에는 체념과 동시에 뼈를 깎는 인내가 담겨 있었다. 왕은 알고 있었다. 지금 당장은 저들의 뜻대로 해주는 척하며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여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살아남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도끼 품은 다짐을 삼키고 또 삼켰다. 그렇게 역사책에서 여진이라는 이름은 철저하게 삭제되었다. 승정원 일기 그 어디에도 수건 여진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았고 민간에 떠도는 야사 예시에서조차 그녀는 왕을 홀려 나라를 망치려 했던 희대의 요부로 왜곡되어 전해지게 되었다. 궁녀들은 쉬쉬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금기시했고 그녀가 머물던 처소는 불길하다는 이유로 폐쇄되어 잡초만 무성한 폐가가 되어갔다. 그러나 진실은 침묵 속에 묻힐지언정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 법. 새답방 창고의 어두운 구석, 낡은 병풍 속에 숨겨진 붉은 혈서는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2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 숨죽이고 있었다. 왕은 밤마다 홀로 정자에 올라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거대한 무덤 하나가 자리 잡게 되었다.